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세 번째 생각도구예요. 세 번째 생각도구고, 세 번째 생각도구는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또 조금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의 경험으로 봐도 상당히 참 중요한 방법이고, 또 내 자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장해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게 앞에 있었던 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술가적인 기질이 더 많이 발휘된다면은, 이거는 일반 비즈니스 환경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이름은 앱스트랙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추상화라고 할 수 있고, 또 굳이 이제 막 비슷한 얘기를 갖다 들자면은 개념화, 컨셉츄얼라이제이션. 뭔가를 보고서 현상에 있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한 단계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개념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화라든지 추상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 철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쓰던 그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갖다가 실제로 예술이나 수학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들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상급 학교로 지내가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이 추상화를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 번째 생각도구로 추상화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상화의 도구로서 일단은 그 과거에 가장 추상화를 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추상화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꼭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추상화를 얼마나 자주 잘했는지, 그리고 추상화를 한다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드는데 추상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문을 쓰는데 추상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도 추상화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에서 추상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종이를 하나씩 꺼내서, 뭐죠? 오렌지잖아요. 이 오렌지를 요새 이마트 가니까 오렌지 정말 싱싱한 거 많이 나왔던데, 이 오렌지를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서부터 1분 동안 생각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오렌지를 가장 추상적으로,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불필요한 디테일을 다 지우고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작업은 지우는 작업. 불필요한 디테일을 지우는 작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렌지 한 개를 가지고 추상화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거예요. 사실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추상화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스크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한다. 추상화를 시킨다 그랬을 때 너무 스테레오타입에 이렇게 얽매여서 매우 보편적인 것들로 추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의 중심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물들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관념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시각을 그냥 답습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 볼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이 챕터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건 각자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특색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게 이 파블로 피카소의 미술 작품을 이야기를 갖다 많이 했어요. 뭐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화의 대표작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 그림을 그린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모델이 지금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렸다. 책을 다 읽고 설명을 다 들어도 난 모르겠어. 도대체 저게 어떻게 연결돼서 그렇게 되는지.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왜냐하면 나는 안 보이니까.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왼쪽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저 뜨개질을 하는 사람의 손과 몸의 움직임만을 강조해서 형상화시키고 추상화시켰다는 거예요. 뜨개질하는 손의 움직임, 뭐 어깨의 움직임, 뭔가 이렇게 실을 가져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움직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모델의 그런 움직임만을 가지고 왔었을 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는 뭐냐? 어떠한 사람이 뜨개질을 한다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뜨개질을 하는 행동 또는 뜨개질을 하는 동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저 모델이 어떻게 생겼느냐, 뭘 입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손의 움직임이 어떻고 몸의 움직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이 뜨개질하는 동작이 어떠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 마리테라즈라고 하는 아주 그 피카소의 유명한 대상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추상화를 갖다가 한다는 거는 눈에 뭔가 거기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중국 글자 한문을 갖다 얘기를 해요. 이런 그 굉장히 복잡한 상형 문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한자까지를 갖다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만을 매우 선별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추상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 같은 의미를 전달할 뿐더러 또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용도도 더 많이 높였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 볼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커밍스라는 사람의 시인이에요. 시인의 시입니다. 자, 저 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를 표현해 놓은 걸까? 낙엽.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누가 낙엽이라고 그랬지? 수연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파리가 떨어진다. 가을에 이파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리프가 fall 하죠. leaf가 falls를 하니까.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돼요. 근데 요걸 갖다가 조금 더, 또 좀 더 추상화시키면, 응호. 론리리스라고 하는 외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추상화하게 되면은, 결국에 저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외로움이다. 이걸 한 단계 더 추상화하면, 분노? 분노? 아, 왜? 코딩을 하다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저는 아다다 같아요. 아다다? 네. 왜? 말을 다 하려다가 끊기고. 그래서 끊겼다? 백지하다가. 상근이. 가을.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가운데 원이라는 아니야. 원인데 저는 쓰나요? 원에 낙엽이 하나가 떨어지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뭐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 봤어. 그러니까 이 원리스 하나짜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인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이쪽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얘기하는 그런 명칭이 있어. 포엠 픽처 시 그림이라고 하는 영역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작가인데 어느 정도의 추상화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주는데 결국은 그게 일관되는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완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화를 갖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 때마다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걔네들 다 모아놓고 나니까 원리스, 혼자 있음, 뭐 이런 거에 의미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림이나 이런 글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abstraction, 추상화의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추상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0이 없잖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걔네들 갖다 우리가 개념화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0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추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유 때문에 수학을 참 좋아해요. 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고, 그게 가지고 있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포유류나 이런 동물들의 점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동물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한다.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동물의 여러 가지 특성들도 다 봐야 되겠지만, 이걸 추상적으로 수학화하면은 그런 어떤 용수철의 그 탄성하고 그 누르는 무게하고 이 두 가지면은 뛰는 높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이 정말 본질적인 내용만을 숫자로 표현하고, 여기에 뭐 저 동물이 눈이 어떻게 생겼냐, 귀가 어떻게 쫑긋하냐, 이런 불필요한 디테일은 극도로 삭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또는 강력한 추상화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상화는 우리 언어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항상 쓰는 얘기들 속에는 상당히 많은 추상화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랑 이런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언어가 이미 추상화돼서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디파인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갖다 이용하는 이런 문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추상화가 드러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런 추상화가 표현되는 게 결국 문학이죠. 왜냐하면 그 언어라고 하는 그 기초 재료를 써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더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언어나 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금 아까 우리 그 동작을 가지고서도 이미징 할 수 있는 것처럼 동작을 가지고서도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추상화라고 볼 수 있는지 나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힐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힐까요? 또는 이렇게 잘 맞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동작이라는 걸 통해서도 엄청난 추상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의 이 동작, 굉장히 짧은, 나는 정말 놀란 건 아까 그 아나콘다도 아나콘다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있잖아. 어떻게 휙 하는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올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작 속에서도 굉장히 그 강력한 추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해보니까 쉽지는 않죠. 어떤 동작을 가지고 추상화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면은 사실 충분히 추상화가 가능한 그런 그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추상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겨울왕국 주제가 휘파람으로 불어볼 사람. 자, 그거지. 자, 우리가 그 실제로 휘파람 부른 것도 그 노래 또는 그 음악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음악으로도 이 추상화하는 거에 상당히 우리 익숙해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이런 걸 보는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뉴스 볼 때 우리 그 디테일한 기사들 다 읽지 않잖아. 헤드라인만 보고 쫙쫙쫙 넘어가다가 뭔가 하나 딱 눈에 걸리면 그것만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앱스트랙션 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로 앱스트랙션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은 꼭 파블로 피카소가 유명할 필요 없고 리처드 파인만이 유명한 수학자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본질을 보고 또 불필요한 걸 갖다 삭제한다는 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갖다 보고 그런 것들이 왜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작품화하고 또는 그 표현하고 이러면서 그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추상화하는 능력이. 추상화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추상화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런 불필요한 거는 골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종이를 꺼내서 반으로 접고 그 중에 한쪽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완전히 시꺼멓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자기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만 남겨놓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설명할게. 좀 내가 설명을 버벅거렸는데 처음은 한쪽은 처음서부터 아주 그 대상에 되는 거 그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를. 오른쪽 거는 아주 복잡하게 빽빽하게 꽂아가지고 까맣게 칠해놓고 나서 거기서 나머지 거 다 지워가면서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만 그리는 거예요. 한쪽은 빽빽하게 채워놓고 지우는 거고 한쪽은 하나도 없는 데서 채워나가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두 개가 나타나게 될까? 그걸 갖다 한번 실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시간은 2분. 한쪽은 까맣게 채워놓고 나서 지워가고 한쪽은 처음서부터 가장 단촐하게 한번 그려보고. 자, 다한 팀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역시 어떻게 그 두 가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면서 배웠던 거는 뭘까요? 우리가 지우려고 작정하고 그렸을 때 추상화하고 메꾸려고 그렸을 때 추상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이쪽 이론으로는 앵커링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추상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나 추상화가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방법을 바꿔서 있는 거에서 지워가 보려는 거예요. 저 없는 거에서 만들어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그려가는 거의 추상화, 지워가는 거의 추상화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파블로 피카소가 쓴 이 황소라고 하는 연작물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연작물은 요런 그림,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요 그림이 나왔는데, 결국 나중에 다 정확하게 다 해보니까 결국에서 제일 황소를 갖다가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는 여기 있는 이 뿔이더라. 그래서 나머지 있는 요소들은 다 미니마이즈 시키고 이 뿔만을 남겨놨다는 거죠. 다 지워서. 다음에 역시 마티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렸던 게 이 달팽이에요. 이제 달팽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단순화 시켰을 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단순화한다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단순화라고 하는 거는 제일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야를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과 예술 이러면은 둘은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서로 간에 별로 도움 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추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과학하고 기술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내 주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유명하고 아주 유능한 과학자들은 상당히 좋은 예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술이나 과학을 넘나드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그거의 공통 분모가 과학에도 엄청나게 많은 추상화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뭐 나는 경영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나는 무슨 공학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랬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뭘까?
수학을 잘 풀어야 되나, 뭐 프로그래밍을 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얼마나 추상화를 잘하나. 그게 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을 때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한 과학자들이 정말 잘하고, 마찬가지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추상화를 한다는 것, 어떤 거의 본질을 가장 간편하게 또는 이피션트하게 표현한다는 것, 이게 그 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을 갖다 그린 거고, 가운데 있는 건 그걸 과학적으로 찍은 거예요. 처음으로 1900년대 초반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과학이 저런 움직임을 찍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저런 예술 작품이 나왔고, 또 저런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또 더 정교한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하고 기술에서는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갖다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재밌는데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팀 미팅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번 쭉 그 개인 과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한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추상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 이 책은 항상 그 앞에는 이런 정말로 그 아주 지니어스한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애브스트랙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 프로세스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추상화의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현상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 그러면은 현상을 무시하고 무조건 추상적인 걸 갖다 어떻게 잘 그릴까, 어떻게 잘 의무를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추상화라고 하는 건 현상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보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리얼리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황소라고 하는 연작을 그리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살아있는 황소를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그랬으면은 그 스마트폰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첫 번째다. 첫 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화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소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촉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심지어는 맛이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예전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저런 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스마트폰 다음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냐 가가지고 내가 사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은 무슨 맛일까? 그리고 다음번에 나와야 되는 스마트폰은 무슨 맛을 띄어야 될까? 이거 우리가 별로 그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는데, 전혀 생뚱맞게 그런 맛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맛에 특히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 이거 나는 먹는 거가 정말 인생의 그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맛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추상화를. 자기가 더 발달되어 있는 감각이 있을 테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민경이처럼 음악을 만들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릴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는 선택한 그 툴에서 현상을 갖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특성이 뭘까를 갖다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많은 시간을 두고 계속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해당 대상에 대한 본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머리를 하자 그러면
결국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아주 복잡한 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에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의도적으로 지우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화라는 거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현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미징은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을런지 몰라요. 결과는 똑같을런지 모르지만 그걸 시작하는 프로세스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그런 본질을 갖다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번의 반복,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추상화 시켰을 때 그게 잘 나온다는 거고, 내 개인적인 내 경험으로는 나도 한 20년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추상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프로세스가 할수록 굉장히 빨라지고 나름대로 이피션시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자, 질문 없죠? 자, 수고했습니다.